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저를 꼭 붙잡고 하신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도대체 그날 제가 20년 넘게 미워하고 원망했던 그분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온 걸까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58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벌써 32년이 되었고 큰아들은 32, 작은 딸은 29입니다. 요즘엔 큰아들이 결혼해서 손녀까지 생겨 할머니가 됐으니 제 인생도 참 많이 흘러왔구나 싶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 과장으로 정년퇴직하고 지금은 아파트 경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재작년까지 음식점에서 설거지 일을 했지만 허리가 아파서 지금은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돈이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아들이 가끔 용돈을 보내주고 딸도 명절 때마다 챙겨주니 그럭저럭 살만합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노부부의 삶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 출근시키고 혼자 드라마 보다가 경로당 가서 친구들 만나고 저녁에 남편 돌아오면 밥 차려주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조용히 흘러갑니다. 하지만 저희 집에는 32년 동안 한 번도 입 밖에 꺼내지 못한 상처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시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시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자유로워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흘리긴 했지만 그건 며느리로서 해야 할 도리 때문이었지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남편도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복잡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제가 26살 때, 그러니까 결혼하고 2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뒤로 시아버지 혼자 사셨는데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찾아뵙고 명절에만 모시고 오는 정도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제가 시아버지를 잘 모신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분을 피하고 싶어 했는지, 제 마음속에 얼마나 깊은 원망이 있었는지, 요즘 들어 이상하게 그때 일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손녀를 안고 있으면 문득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시절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마 나이가 드니까 과거를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모양입니다. 며칠 전에도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왜 자꾸 멍하니 있어? 어디 아파? 아니,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무슨 옛날 생각? 그냥 아버님 생각. 남편은 잠시 조용히 있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5년이나 됐네. 그때 당신한테 미안했어. 내가 당신 편을 더 들어줬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인데 뭐.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32년이 지나도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5년이 지나도 그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손에 커다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 집 정리하려고 갔다가 발견했어. 옷장 깊숙한 곳에 있었는데 시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혼자 작은 단독주택에서 사셨습니다. 돌아가신 후에 집을 정리하긴 했지만 워낙 물건이 많아서 대충만 치우고 그대로 둔 방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 집을 팔려고 요즘 본격적으로 정리를 시작했던 겁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오래된 서류들과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젊었을 때 사진, 남편이 어렸을 때 사진, 그리고 낯선 여자와 아이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남편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모르겠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야. 사진 속 여자는 한복을 입고 있었고 품에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1973년 3월 15일, 우리 예쁜 미영이와 함께.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1973년이면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결혼하신 지 5년쯤 됐을 때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태어난 건 1969년이니까 이 사진 속 아기는 남편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글쎄, 친척 아이 아닐까?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왜 친척 아이 사진을 이렇게 소중하게 보관했을까요? 그것도 옷장 깊숙한 곳에. 봉투 안에는 사진 외에도 여러 서류가 있었습니다. 옛날 통장, 땅 문서, 그리고 한 장의 출생신고서, 사본이 있었습니다. 출생신고서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 이름 박미영, 아버지 박종호 시아버지 성함, 어머니 김순자. 김순자는 시어머니 성함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성함은 이영이었습니다. 여보, 이거. 남편도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아버지가 다른 여자랑 아이를? 저희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저 미영이라는 아이가 누구인지, 지금 어디서 뭐라고 사는지, 혹시 재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시아버지 친구분들께 전화를 돌렸습니다. 혹시 박미영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냐고. 하지만 대부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영이? 혹시 그 아이 얘기냐? 아, 그건 참 오래된 일인데. 무슨 일이요? 혹시 아버지 딸이 맞나요? 그건 내가 직접 말하긴 좀 그렇구나. 너희 어머니한테 들었어야 하는 건데. 어머니도 이미 돌아가셨으니. 에휴. 전화를 끄는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당신, 나 어떡하지? 이게 사실이면 내게 누나가 있다는 얘기잖아. 저는 남편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일단 더 알아봐야죠. 혹시 모르잖아요.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그 양반은 그런 사람이었어.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더니 밖에 여자도 있었던 거야. 그날 이후로 저희 집은 난리가 났습니다. 남편은 며칠 동안 회사도 쉬고 시아버지 집을 뒤졌습니다. 혹시 다른 단서가 없을까 싶어서. 그리고 마침내 낡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쓰신 일기였습니다. 그 일기장을 펼쳐보는 순간 저는 30년 전 그날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1992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6년 차였고 당시 5살이던 큰아들과 2살배기 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로 거의 매일 늦게 들어왔고 저는 애들 키우느라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시어머니는 살아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결혼할 때부터 몸이 안 좋으셨습니다. 당뇨에 고혈압까지 있으셔서 자주 쓰러지셨죠. 그래서 저는 애들 키우면서 시어머니 간호까지 해야 했습니다. 시댁은 그리 넉넉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작은 철물점을 하셨는데 장사가 잘 안 돼서 늘 돈이 빠듯했습니다. 남편 월급도 많지 않았고 저는 애들이 어려서 일을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4월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실려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당장 큰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술비가 1,000만 원 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1,000만 원. 그때 저희한테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은행에 대출을 알아봤지만 담보가 없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친척들한테 도움을 청했지만 다들 형편이 어렵다며 거절했습니다. 결국 시아버지가 철물점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 가게를 팔면 저희가 뭐 먹고 살아요? 남편이 물었지만 시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목숨이 먼저다. 가게는 나중에 다시 차리면 되지. 그렇게 급하게 가게를 내놨는데 금매로 나가는 바람에 헐값에 팔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시아버지는 평생 모아둔 적금까지 다 깨셨습니다. 수술은 잘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달 정도 입원하신 후에 퇴원하셨습니다.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고 의사 선생님도 잘만 관리하면 오래 사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가게도 없어지고 돈도 다 떨어진 시아버지는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55살의 나이에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시아버지는 남의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시아버지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면서도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가장은 달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며느리야, 나 할 얘기가 있어.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입을 여셨습니다. 사실은 너희 아버지가 옛날에 바람을 피운 적이 있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버지가요? 응, 내가 결혼하기 훨씬 전 일이야. 내가 첫째 낳고 몸이 안 좋아서 산후조리를 친정에서 할 때였어. 그때 저 사람이 가게 일 도와준다고 다른 여자를 들였는데 그 여자랑 그만.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여자가 애까지 가졌어. 딸이었어. 나는 그때 정말 미칠 것 같았어. 이혼하려고 했어. 근데 저 사람이 무릎 꿇고 빌더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 여자랑도 끝냈다고. 아이는 그 여자가 혼자 키운다고 했어. 그래서요? 나는 용서를 못했어. 평생 용서를 못했어. 근데 이번에 내 수술비 때문에 저 사람이 가게까지 판 걸 보면서 나는 그게 더 괴로웠어.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며느리야, 저 사람이 가게를 판 건 나 때문만이 아니야. 저 여자한테 보낼 돈도 필요했던 거야. 저는 뭔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예, 지금 무슨 말씀을. 저 사람이 그동안 그 여자한테 매달 돈을 보냈어. 딸 학비, 생활비 명목으로. 나는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는데 모른 척했어. 왜냐하면 그게 저 사람이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했거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여자가 큰 병에 걸렸나 봐. 암인가 뭔가. 치료비가 많이 든다고 연락이 왔대. 저 사람이 나한테 차마 말을 못하고 혼자 끙끙 앓더라고. 그래서 내가 먼저 말했어. 가게 팔아서 그 사람 치료비도 보내라고. 어머니, 며느리야, 나는 이제 오래 못 살아. 의사가 뭐라든 간에 나는 내 몸을 알아. 이 수술로 조금 연명하는 거지 완치는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저 사람한테 죄 좀 덜 짓게 해주고 싶어. 저 사람도 그 여자도 그 아이도 다 불쌍해. 다 우리가 만든 불행이야. 시어머니는 그날 밤새 우셨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저 등을 쓰다듬어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는 갑자기 또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갔지만 손 쓸 틈도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심장마비였다고 합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3일 동안 시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영정 앞에 앉아서 멍하니 계셨습니다. 문상객들이 와도 고개만 끄덕이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시아버지가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며느리야, 나 할 말이 있다.
네, 아버지. 어머니가 너한테 얘기했지? 내 과거일. 네, 미안하다. 내가 이 집에 며느리로 왔을 때 깨끗한 집으로 맞이했어야 했는데, 이런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집으로 보내서. 아니에요, 아버지. 저도 이해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세요? 며느리야, 부탁이 하나 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해줄 수 있겠니? 종우한테는 말하지 말아줘. 그 아이가 알면 얼마나 상처받겠니? 평생 자기 아버지를 존경하며 살았는데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언젠가는 알게 될 텐데요. 그래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은 모르게 해줘. 제발, 이게 내 마지막 부탁이다.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릎 꿇은 노인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버지. 말 안 할게요. 시아버지는 그제야 일어나셨습니다. 고맙다, 며느리야. 너만 믿는다. 그날 이후로 시아버지는 더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막노동으로 번 돈을 꼬박꼬박 저희한테 주시면서 애들 분유값이라도 보태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시면서도요.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생겼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년쯤 지났을 때 갑자기 낯선 여자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몸이 많이 마른 상태였습니다. 혹시 박종호 씨 댁 맞나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박미영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그 아이, 시아버지의 숨겨진 딸, 무슨 일로 오셨어요? 미영 씨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제 어머니가 3개월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어머니 유품 정리하다가 이 서류들을 발견했어요. 제 아버지가 박종호 씨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게, 저는 지금까지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어요. 어머니는 평생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편지를 남기셨어요. 제 아버지를 찾아가 보라고. 그분도 나름대로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했다고. 마침 그때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누구세요? 미영 씨와 남편이 마주친 순간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기, 여보, 이분이. 그런데 미영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영이라고 합니다. 박종호 씨, 딸입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제 아버지가 누군지.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남편은 미영 씨를 돌려보낸 후 저한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이거 알고 있었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한테 말했다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여보, 그게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다고? 그래서 내게 누나가 있다고? 이런 중요한 걸 왜 숨겼어? 아버지가 비밀로 해달라고 하셔서.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나는 당신 남편이야. 당신이 제일 먼저 말했어야 할 사람이 나야.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가 나서라기보다는 배신감 때문에 그런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엄마도 아빠도 이제 당신까지 다 나한테 거짓말을 했잖아. 남편은 그날 밤 집을 나갔습니다.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서 밤새 울었습니다. 다음 날 시아버지가 집으로 오셨습니다. 미영 씨가 시아버지를 찾아갔던 모양입니다. 며느리야, 종호 있니? 아직 안 들어왔어요. 시아버지는 한숨을 크게 쉬셨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요? 미영이를 인정해야지. 내 딸인데. 호적에는 못 올려도 최소한 아버지로서 책임은 져야지. 그럼 종우는요? 종우 마음은 생각 안 하세요? 시아버지가 저를 빤히 쳐다보셨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종우도 중요하지만 미영이도 내 자식이야. 똑같이 소중해. 하지만 종우는 평생 아버지만 믿고 살았잖아요. 이제 와서 누나가 있다는 걸 알면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그건 나도 안다. 하지만 어쩌겠니? 이미 벌어진 일인데.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정말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그러시네요. 어쩌겠냐고, 이미 벌어진 일이라고. 그럼 뒷수습은 누가 해요? 저희가 하잖아요. 저희가 다 피해보잖아요. 며느리야,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버지가 이해 안 돼요. 어떻게 가정이 있는 사람이 밖에서 그런 짓을 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아버지 용서했잖아요. 평생 참고 사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또 그 일로 우리 가정을 흔드시면 어떡해요? 시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계셨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도 참 힘들었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 뒷바라지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명절 때마다 음식 준비하고 아버지 빨래하고 청소하고 제 친정도 있는데 늘 시댁만 챙겨야 했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며느리 돌이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숨겨둔 딸까지 나타나서 아버지라고 부르면 저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까지 챙기라고요? 며느리야. 아버지,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그 여자 인정 못해요. 절대 못해요. 그때 뒤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이 집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제가 시아버지한테 소리 지르는 걸 다 들은 모양입니다. 여보, 나는 아버지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당신 미쳤어? 하지만 여보, 이건 아니잖아. 우리 가정이. 닥쳐. 당신 지금 정신이 있어? 남편이 그렇게 화를 낸 건 결혼하고 처음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조용히 일어나셨습니다. 종호야, 며느리 탓하지 마라. 다 내 잘못이다. 아버지, 나는 그냥 갈게. 너희끼리 얘기 좀 해라. 시아버지가 나가신 후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한 말 정말 심했어. 아버지가 얼마나 상처받으셨겠어. 나도 상처받았어. 나도 힘들다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시아버지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해? 당신 지금 며느리야 아니면 판사야? 나는 그냥.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와 남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남편은 제 편이 아니라 시아버지 편을 들었고 저는 그게 너무 서운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미영 씨가 계속 연락을 해왔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고, 그동안 못다한 부녀 정을 나누고 싶다고. 시아버지도 미영 씨를 만나셨습니다. 가끔 밥도 같이 드시고 산책도 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정말 싫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질투가 났습니다. 왜 그 여자는 그냥 나타나서 아버지라고 부르면 되는데 저는 30년 넘게 며느리 노릇하면서 눈치 보며 살아야 하는 건지 불공평했습니다. 어느 날 미영 씨가 또 집에 왔습니다. 이번엔 시아버지와 함께였습니다. 미영이가 인사하고 싶다고 해서 데려왔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엔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네요. 감사합니다, 형님.
미영 씨가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형님이라니. 저는 그 단어가 너무 낯설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남편도 어색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차라리 그날 집에 없었으면 좋았을 걸 하고 후회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미영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저 미영이에요.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는 좀 그렇고 꼭 직접 만나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남편이 만나보라고 해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만났는데 미영 씨는 큰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 어머니가 남기신 편지들이에요. 형님께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봉투 안에는 수십 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시아버지가 미영 씨 어머니한테 보낸 편지들이었습니다.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순자 씨, 미안합니다. 제가 당신한테 너무 큰 짐을 지웠습니다. 미영이를 혼자 키우게 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당신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번 달 생활비 보냅니다. 많지 않아서 미안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다음 달엔 더 보내겠습니다. 미영이가 중학교에 입학했다고요? 축하합니다. 제가 직접 축하해주지 못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입학 선물로 자전거를 사주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순자 씨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든다고요. 제가 가게를 처분해서라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시아버지에 대한 제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냥 무책임하게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나름대로 책임을 지려고 평생 노력했구나. 형님, 제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일기장도 있어요. 미영 씨가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1994년 3월 5일. 오늘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다. 의사 선생님이 6개월이라고 했다. 미영이한테 어떻게 말하지? 그 아이는 아직 23인데. 종호 씨한테 연락을 해야 하나? 하지만 그분은 이미 부인을 잃고 힘든 시기일 텐데. 내가 또 짐이 될까봐 걱정이다. 1994년 4월 12일. 종호 씨가 치료비를 보내주셨다. 가게까지 팔았다고 한다. 미안하고 고맙다. 나는 그분이 평생 미안해하며 살까봐 걱정이다. 그분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저 한순간의 실수였을 뿐이다. 젊었을 때 우리 둘 다 외로웠다. 그게 잘못된 만남으로 이어진 것뿐이다. 1994년 8월 20일.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미영이한테 아버지 이야기를 해줘야겠다. 그 아이에게도 아버지를 만날 권리가 있다. 종호 씨는 좋은 사람이다. 미영이를 잘 돌봐주실 거라고 믿는다. 일기장을 덮으니 미영 씨가 말했습니다. 형님, 저도 처음엔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어요. 왜 저를 버렸을까? 왜 어머니를 힘들게 했을까? 근데 어머니 편지랑 일기를 읽고 나니까 아버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셨다는 걸 알았어요.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한테 보낸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난 20년 동안 거의 3억이 넘어요. 당신 형님 가정도 어려웠을 텐데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셨을까요? 아마 정말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형님, 제가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뭔데요? 아버지한테 잘해주세요. 아버지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제일 미안한 게 형님 가족한테 짐이 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며느리분이 당신을 싫어하는 것 같다고.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실수는 하셨지만 그 실수를 평생 책임지려고 노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아버지한테 잘해주세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내가 시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했던 걸까?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건 아닐까? 며칠 후 시아버지 집에 갔습니다. 시아버지는 혼자 라면을 끓여 드시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할 말이 있어요. 그래, 뭔데? 그동안 아버지한테 서운한 마음이 많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미영 씨 일 때문에 화도 많이 났고요. 알고 있다. 근데 며칠 전에 미영 씨를 만났어요. 그 친구한테 어머니 편지들을 봤어요. 그리고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무책임한 사람이었으면 미영 씨한테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셨겠죠. 그 돈이 어디서 났겠어요. 아버지가 뼈 빠지게 일하셨잖아요.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며느리야. 미안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오해했어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내가 화낼 만했어. 나는 정말 잘못된 선택을 했으니까. 하지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지셨잖아요. 시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다가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며느리야. 그렇게 저와 시아버지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어 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2020년 겨울, 시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병원도 제대로 못 가고 집에서 버티시다가 결국 119를 불러야 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희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이 폐암 말기입니다. 이미 다른 장기로도 전이가 됐고요. 그럼 치료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 길어야 3개월 정도. 남편이 벽에 기대서서 주저앉았습니다. 저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세요? 네, 환자분도 알고 계십니다. 사실 6개월 전에 이미 진단을 받으셨는데 치료를 거부하셨습니다. 왜요? 본인 말씀이 이 나이에 자식들한테 짐 되기 싫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6개월 동안 그걸 앓고 계셨다니. 병실로 들어가니 시아버지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계셨습니다. 저희를 보시더니 손짓으로 마스크를 벗어달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아프신 거. 남편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괜찮다. 나는 이제 죽을 나이야.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치료하면 나아요. 종호야, 아빠는 이제 지쳤다. 너희 엄마 보고 싶다. 순자 씨도 보고 싶고. 시아버지는 숨을 헐떡이시면서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면서 한 가지 후회되는 게 있다. 너희들한테 떳떳한 아버지가 되지 못한 것. 미안하다. 아버지. 그리고 며느리. 시아버지가 저를 보셨습니다. 너한테 특히 미안하다. 내가 이 집에 시집 와서 고생만 했지. 시어머니 간호하고 애들 키우고 나까지 챙기고. 내가 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니? 아니에요,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다. 너는 정말 고생 많이 했어. 그런데 나는 너한테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다.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손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며느리야, 미영이 일로 내가 많이 상처받았지? 네. 이해한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만 알아줘. 나는 미영이를 버린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알아요, 아버지. 이제 다 알아요. 그리고 너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야. 어머니는 나를 용서했어. 평생 원망하면서도 결국엔 용서했어.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아니? 시아버지는 숨을 몰아쉬셨습니다. 며느리야, 너도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이 못난 시아버지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용서해드릴게요, 아버지. 진작에 용서했어야 했는데 늦어서 죄송해요. 고맙다, 며느리야. 그날 밤 시아버지 병세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밤새 병실을 지켰습니다. 미영 씨한테도 연락이 갔습니다. 미영 씨가 달려왔을 때 시아버지는 간신히 눈을 뜨셨습니다. 미영아, 네 아버지. 너도 왔구나. 고맙다. 미영 씨는 시아버지 손을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아버지, 가지 마세요. 제가 이제야 아버지를 만났는데. 미안하다, 미영아. 아버지가 너한테 해준 게 없구나. 아니에요. 아버지는 충분히 잘해주셨어요. 어머니 말씀 들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저희를 걱정하셨는지. 시아버지가 미영 씨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착한 딸, 우리 착한 딸. 그리고 남편을 보셨습니다. 종호야, 네 아버지. 너는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정말 잘 컸어. 너무 늦게 말하는구나. 사랑한다. 남편은 아버지 손을 꼭 잡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며느리야, 가까이 와봐. 저는 시아버지 귀에 대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야, 사람은 다 불완전해. 나도, 너도, 우리 모두. 완벽한 사람은 없어.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지르지.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대하느냐야. 나는 평생 내 실수를 책임지려고 노력했어. 완벽하진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어. 그게 내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전부였어. 네, 아버지. 며느리야, 너도 앞으로 실수할 거야. 후회할 일도 생길 거야. 그때 너무 자책하지 마. 대신 책임지려고 노력해.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거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미영이도 내 가족이야. 종호 누나니까 잘 좀 부탁한다. 그게 시아버지가 제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새벽 4시 32분 시아버지는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코로나 시국이라 문상객도 많지 않았지만 시아버지를 아끼던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시아버지가 막노동하실 때 같이 일했던 분들, 철물점 단골 손님들, 동네 경로당 어르신들, 모두들 시아버지가 좋은 분이었다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먼저 도와주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시아버지를 정말 잘 몰랐구나. 저는 그분의 한 가지 실수만 보고 그분의 전체를 판단했구나. 장례식장에서 미영 씨를 만났습니다. 형님, 제가 조문객 명부 정리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미영 씨. 형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저도 가족이잖아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미영아, 고마워. 미영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저는 이 사람이 정말 제 가족이 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시아버지 집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그 일기장을 발견한 겁니다. 일기장에는 시아버지의 속마음이 다 적혀 있었습니다. 1992년 5월 3일. 오늘 며느리가 나를 원망하는 눈으로 봤다. 당연하다. 나는 이 집안을 망친 사람이니까. 그래도 며느리는 내 앞에서 내색하지 않는다. 기특하다. 1995년 8월 12일. 종호 녀석이 승진했다고 한다. 자랑스럽다. 내가 저 아이한테 물려줄 건 아무것도 없지만 저 아이는 스스로 잘 살아갈 것이다. 2005년 3월 20일. 미영이가 대학을 졸업했다. 축하 전화를 했더니 울먹이며 고맙다고 했다.
아버지 목소리 들으니 힘이 난다고. 나는 그 아이한테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지 못했는데 2015년 7월 7일 며느리가 생일상을 차려줬다. 내 생일을 기억해 주다니. 나는 며느리한테 해준 게 없는데 고맙고 미안하다. 2019년 2월 14일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다. 이제 정말 끝이 보인다. 무섭지 않다. 오히려 편안하다. 이제 곧 영희를 만날 것이다. 순자도 만날 것이다. 그들에게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할 것이다. 일기장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0년 11월 30일. 내 인생은 완벽하지 않았다. 실수도 많이 했고 상처도 많이 줬다. 하지만 나는 내 방식대로 사랑했다. 그게 잘못된 방법이었을지라도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제 눈을 감아도 후회는 없다. 내 가족들 모두 사랑한다. 저는 일기장을 덮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혼자 차를 마시며 시아버지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사진 속 시아버지는 웃고 계십니다. 손녀를 안고 활짝 웃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미영 씨는 이제 정말 저희 가족이 됐습니다. 명절 때마다 같이 모이고 애들도 미영 고모라고 잘 따릅니다. 남편도 누나가 생긴 게 좋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미영 씨가 전화를 했습니다. 형님, 저 결혼해요. 정말? 축하해. 형님이 줄에 서주실 수 있어요? 내가 주례를? 네. 형님은 제 가족이잖아요.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형님이 대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요즘 저는 손녀한테 자주 말해줍니다. 할머니도 옛날엔 화도 많이 내고 미워하기도 많이 했어. 근데 나이 들고 보니까 그게 다 쓸데없는 짓이더라. 왜요, 할머니? 사람은 다 불완전하거든.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엄마 아빠도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해. 근데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대하느냐야. 무슨 뜻이에요? 실수했으면 책임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야.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거래. 손녀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그거 누가 한 말이에요? 할머니 시아버지. 너한테는 증조할아버지시지. 증조할아버지 멋있네요. 저는 웃으며 손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봄이 왔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또 봄이 오듯이 사람의 마음도 언젠가는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 이제는 정말 이해했어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사셨는지,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리고 아버지가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미안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시부모도, 며느리도, 자식도, 부모도. 우리 모두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불완전함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실수했다면 책임지려고 노력하는 것. 상처를 줬다면 용서를 구하는 것.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진심이라면 용서하는 것. 저는 30년 동안 시아버지를 오해했습니다. 그분의 한 가지 실수만 보고 그분의 전체를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그분은 평생 그 실수를 책임지려고 노력하신 분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저처럼 누군가를 오해하고 계신 분이 있나요?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계신가요? 아니면 누군가한테 상처를 받고 계신가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한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용서하세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세요.
그게 우리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제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가족과의 사연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가족과 함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